자, 안녕하세요. 보수비책의 윤준서입니다. 10월에 이제 시작인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변동성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그 변동성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믿고 그 저와 또 고수비책 같이 이제 또 따라서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은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좀 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이 여기에 대한 주제 그리고 재무제표 내용과 이제 연관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 이제 뉴스 이제 뜨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아침부터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사이드카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익숙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시간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이제 디폴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디폴트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한 어떤 디폴트나 모라토리엄 그런 국가 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도가 증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게 개별 기업으로 또 넘어갔을 때는 개별 기업 이제 워크아웃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우리가 좀 알아보고, 여기서 이제 또 기회를 찾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어떤 요약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힘드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게 이제 해답인지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분들이나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갖다가 내려갈 건지 가늠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항상 이런 흐름에서는 바닥이 있다라는 거 이제 명심하자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 하나씩 짚어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면은요. 일단 오늘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국가부도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면서 시장을 막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좀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국가부도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국가부도라고 하면은,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폴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디폴트 내용인데, 디폴트랑 이제 모라토리엄이랑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는요,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지금 못 갚는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채무 지불에 대한 어떤 정지인데요. 이 채무 지불 정지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채무 지급을 갖다가 유예를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한 특정 국가나 이런 곳에서 국제 수지에 대한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에 이제 외채 이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외를 통해서 빌린 돈이죠. 여기에 대한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요, 이때 이제 나라에서는 일시적인 어떤 채무 지급 정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1982년도 멕시코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디폴트는 모라토리엄과 약간 좀 다른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채무 상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는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 채무 지급 정지를 신청을
반영을 하고 위기를 갖다 모면한다 그러면은 디폴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국가부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외 지불 능력 자체를 상실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원리금에 대한 어떤 그 지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번 그리스 같은 경우 이제 이번 달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자, 그때 이제 80억 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지원이 나오지 못하면은 국가부도 다시 말씀드리면 디폴트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원리금입니다. 이자가 아니라 외채 이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에 대한 지불이 이제 보통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혁명이나 내란이 일어났을 때 또는 우리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있죠. 이 외환보유고가 갑자기 고갈이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에 이제 디폴트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이 좀 생기는데요. 자, 어떤 나라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었냐면은 러시아가 1998년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IMF 왔을 때죠. 이때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에콰도르에서 또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 아르헨티나에서 디폴트 선언을 했는데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좀 경제가 그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건전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이 이제 나왔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지금 같이 따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이자 지급을 갖다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갚지 못하는 경우 생기죠. 자, 이럴 경우에 개인 신용 등급이 이제 떨어지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어떤 신용 등급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제 국가가 부도 상태가 나거나 또는 이제 모라토리엄을 갖다 선언하게 되면은 국가 신용 등급이 일단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요. 최근에 보면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은 국가 신용 등급이 좀 떨어졌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외 거래에 대해서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용 등급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제 대외 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좀 얻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IMF 등에다가 이제 자금 지원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제 좀 빌려줘라. 자금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나오죠. 요즘 최근에 보면은 IMF에서 이제 지원 얘기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막대한 돈을 이제 빌리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식민지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폐 가치가 이제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실물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물가가 폭등을 하고 또 이제 대량 실업 사태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별 연쇄 부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환율 이제 폭등. 자, 그러니까 폭락이죠. 이런 경우들이 바로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고 최근에 보시면은 그리스의 어떤 디폴트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데 이게 바로 디폴트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어떤 경제 단위의 어떤 블록이 예전에는 하나의 어떤 블록화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느 한 나라에서 터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파급 효과를 좀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이 화면에서 나오는 부채 용어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채 용어들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이제 필요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부채를 막 가져다가 쓴 이후에 이 부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도 위험하다 그러죠.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을 넘어서는 어떤 부채를 썼을 때 오는 어떤 위험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가나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 최근에 보면은 현금 확보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잘 못 가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기업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기업이 똑같은 시장이
그 시장에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도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그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유럽 끝나고 나면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제 위험의 어떤 그 전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부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화두는 부채를 어떻게 빨리 해소하고 축소하느냐. 자, 이 부분에 그 시장에 어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이 부채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를 짚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 개인 또는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국가에서 그 쓰이는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자본이죠. 이 자본인데 이 기업을 기준으로 우리가 국가와 개인들의 그 개인의 어떤 그 가계부를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실제 건전한지 건전하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그 지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그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건정성을 갖다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일단 그 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은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납입 자본이라고도 하는 이 자기 자본 같은 경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지금 화면에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자기 자본. 이 자기 자본은 보통 네 가지 요소로 그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 납입하는 그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이라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 네 번째는 자본 조정.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자본 조정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주주 자본이나 또는 대주주 같은 이런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순자산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그 자기 자본 항목과 달리 이거와 이제 그 어떤 그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타인 자본, 다른 사람한테 차입해서 가져오는 그런 자본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타인 자본은 우리가 이제 그 순수한 우리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부채로 이제 보통 잡습니다. 이 타인 자본에는 차입금이나 또는 사채, 채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그 부채, 타인 자본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에는 그 자기 자본과 그다음에 타인 자본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통 그 총자산 할 때 총자산 이야기하는 거, 이 총자산은 바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 합이 바로 총자산이다. 요거까지는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좀 깊게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또 뭐 빚을 좀 많이 지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원리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경우가 생기겠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국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라토리엄이나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한다 그랬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갖다가 선언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해요? 나 파산 신청, 못 갚는다 이러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워크아웃 또는 그 법정 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 입장에서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그 워크아웃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그 회생 절차를 밟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또는 국가도 역시 그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이나 또는 이제 법정 관리 신청 이후에 기업이 이제 정상화 과정을 갖다가 겪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부채를 갖다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어떤 그 채무 상환을 갖다가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 또는 유럽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신문 내용에서는 유럽이 미국의 어떤 그 제안을 갖다 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부채에 대한 어떤 그 상한 한도 있죠. 이 한도를 갖다 더 넓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부채 자체를 갖다가 뭐 절반이면 절반 이렇게 이제 탕감해주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기 전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보통 이제 자본 조정을 통해 가지고 감자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감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돈이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증자라는 걸 또 합니다. 요즘 보면은 유럽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 그 뉴스에서도 막 증자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다 이런 내용들이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물을 갖다가 좀 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 기업들이 보통 이제 어떤 유상증자라고 감지하면 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를 비롯해서 유럽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주가가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랑 국가와의 차이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하면 되죠.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부도 처리하고 나서 파산 신청해가지고 아예 그냥 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모라토리엄이나 아니면은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채무 조정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기업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부분들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대차대조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갖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연결재무제표로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 뼈대는 똑같습니다. 이 그 재무제표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유동성,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그 재무 건전성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합니다. 이 대차대조표에 이제 보여지는 것들 보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부채 부분들, 그 다음에 자본이나 자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동성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나 또는 한 국가나 뭐 이런 곳에서 또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무적으로 어떻게 건전하냐,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냐, 자, 이런 거 평가할 때 우리가 보통 대차대조표를 갖다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것만 보면은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속해서 뭐 수익이 나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또는 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는지 또는 기업은 계속해서 그 수익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수익성 그리고 동종 업체 간의 어떤 그 경쟁력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이 기업보다 지금 더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더 잘 만드는지 또는 그 조금 경쟁에서 뒤처지는지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손익계산서 비교를 보통 많이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흐름표인데 이 현금흐름표는 그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그 상당히 중요한 그런 흐름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또는 제가 어떤 그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번 달에 제 현금 흐름표를 갖다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매출을 통해서 수입이 좀 들어오고 또 어떤 고정 지출에 있고 그리고 또 뭐 빚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만큼 내고 있고 이런 현재 상태의 어떤 현금 흐름 다시 말씀드리면 지갑에서 나오는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표 기업의 어떤 그 현금 흐름표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현재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래에는 이 현금 흐름표가 어떤 모습을 띌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 항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 대비 그 금융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을 얼마만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나 금융비용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파악하는 그런 어떤 그 지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만약에 100억이 나왔다. 그럼 영업이익률 같은 10%죠. 매출액 대비 약 10%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볼 때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이제 보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다 아시죠?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 볼 때 필수적으로 안정성을 갖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 꼭 봐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좀 얽히고 설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막 유럽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한도 이상의 어떤 빚을 갖다 많이 졌을 때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이 외부에서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 지금 그래서 이런 그 모습들이 딜 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지금 그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제 내용은요, 바로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아졌을 때 어떤 위험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용어를 갖다 하나하나씩 짚어봤고요. 이게 대외적인 변수에서는 국가의 어떤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개별 기업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시적인 부분들이나 큰 흐름이 안정적이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개별 기업들한테도 또 위험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실전 적용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제목으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에 오늘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이런 걸 왜 정했냐면요. 예전과 달리 지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그런데 주식하는 데 있어서 뭐 한 가지만 알고 우리가 주식하기에는 너무나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많이 알고 계셔야지 어떤 위험을 갖다 회피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약간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하는 어떤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화면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전제를 좀 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검증 결과를 갖다가 나타내고요. 그래서 그 이론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대전제 하나, 그 다음에 조건 하나를 좀 달겠습니다. 일단, 대전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순환한다.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이제 과학에서 우리가 좀 보면은요, 이렇게 종교에서도 어떤 이런 게 있죠. 불교 같은 경우 이제 윤회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아시죠? 윤회사상?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식이나 경제 사이클도 이렇게 순환 주기를 갖다 탄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하시죠? 자, 이게 과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보시면은 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갖다 접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활한 우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 이제 우주 밀도라는 게 있고 이 우주 밀도를 갖다 우리가 상수를 갖다 측정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밀도가 계속해서 커지거나 아니면 밀도가 고정되어 있거나 밀도가 수축하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거나 정지우주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우주가 다시 수축하거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가 좀 있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지구와 달과의 거리 또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좀 팽창한다. 이런 가설이 이제 어떤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도 이제 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지는 사실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 지금까지 관측된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우주는 과거에는 정지된 어떤 하나의 고정된 어떤 우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는구나. 근데 팽창을 하다가 또 수축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죠. 그런데 순환주기라는, 그러니까 경제에서의 어떤 이런 순환주기라는 거는 우주와 달리 뭐가 되냐면은 계속 팽창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또 줄어들다가 또 나가다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사이클을 겪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사도 반복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다시 또 상승을 하는데 대전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순환하는데 우상향하면서 순환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 차트나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만 평균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경제는 발전한다.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간에게는 이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욕구라 그래야 되나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저앉으면은 또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 있죠. 이런 게 하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구가,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인구는 전 세계 인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기에 활동하는 그 땅에 비해서 그 밀집된 지역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어떤 인구의 어떤 그 비례는 점점 좁아지죠. 그리고 또 많이들 먹게 되잖아요. 그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생필품이나 이런 거 더 많이 팔리겠죠. 뭐 주택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우리가 달고 경제 어떤 시장을 갖다가 보자.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지금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제 같은 경우는요, 거시경제랑 그다음 미시경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역학이라고 하는 고전 역학,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의 움직임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이나 이렇게 큰 움직임들을 우리가 이제 그 고전 역학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큰 흐름들을 다루게 되는 게 이제 거시경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입자들을 다루는 이런 것들,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경제에서 똑같이 미시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경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환율, 오늘 이제 환율 이제 1,200원대 막 돌파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환율에 대한 얘기 또는 주가가 왜 오르고 빠질까? 그다음에 또는 이제 금리, GDP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현상을 갖다 우리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이나 또는 이제 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줄어들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화폐 수요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겠죠.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또 이제 화폐가 증가하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율, 그 금리를 어떻게 해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흐름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학파가 좀 중요한데요.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고전역학이 있듯이 여기서는 고전학파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케인즈주의자들. 케인즈 학파 또는 여기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인 어떤 시장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학파들 여러 가지 이제 학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요즘 최근에 그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런 그 어떤 그 매파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학파와 그렇지 않은 학파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또 뭐 신자유주의가 뭐 옳으니 또는 이게 틀렸느니 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거시경제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정부에서 돈을 이제 빌리는 정부 차입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그 정책을 갖다가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시경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미시경제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단위입니다. 이제 뭐 기업이 가계 어떤 그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이윤이나 효용의 어떤 극대화. 다시 말씀드린 기업 같은 경우는 효율적이면서 이윤의 극대화를 갖다가 어떤 거 추가한다 그러면은 가계, 우리의 어떤 그 가계 생활 같은 경우는 이윤도 이윤이지만 어떤 효율성을 좀 많이 따지죠.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극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재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소득이나 생산, 그 다음에 조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택,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임대료, 소득, 수출입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다룰 때 보통 미시 부분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어떤 모습은 어떠냐? 거시 부분과 미시 부분이 지금 둘 다 엉켜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시장이 지금 엉망인 이유가 자, 그렇기 때문인데,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느냐? 당연히 있겠죠. 자, 일단 요 다음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파고 들어갈 건데요. 일단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 거시나 미시 또는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시장이 순환한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해결 방법은 없느냐 또는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어떤 그 뭐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기업들이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생겼을 때는 또 어떤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해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은요.
자, 자기 자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자본은 주주 자본이고 순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순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타인 자본은 부채라고 그랬죠. 지금 문제는 뭐냐? 바로 이제 부채, 차입된 남의 자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너무 많이 빌렸어요. 이제 능력보다. 갚을 돈은 얼마 없는데. 자,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도 살아날 그 구멍은 있습니다. 자, 뭐냐면 기업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요? 어떤 기업이 자, 자산이 200억입니다. 자산이 200억이고 부채가 이 중에서 190억이에요. 자기 자본이 10억밖에 안 되고요. 여기서 자본금이 100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자기 자본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인 부채를 더해야지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산 200억은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인 부채를 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10억이랑 부채 190억을 더하면 200억이 되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자기 자본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금 하나 있다고 그랬고, 거기에다가 자본잉여금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랑 자본조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제가 제시해 드린 걸 잘 보시면, 자기 자본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 10억의 안에는 자본금 100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요소를 더해야지 10억이 되죠. 그러면은 자본금 100억에다가 90억을 빼야지 자기 자본 10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자본금 100억에 마이너스 90억이 바로 3가지 요소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바로 그 뭐냐면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 이 합이 마이너스 90억이 돼야지 자기 자본 10억이 될 겁니다. 자, 펜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또 뭐 암산 잘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가 좀 190억이나 되기 때문에 거의 자본 잠식 상태죠. 그죠? 자기 자본 10억인데 부채가 190억이나 되니까 자본 잠식 상태가 됩니다. 마이너스 90억쯤 적자인데 자, 이런 기업은 그러면은 회생 가능성이 없느냐?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이제 부채 탕감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부채 탕감, 그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 탕감을 갖다가 90억 해주면 되잖아요. 나라에서 어떤 예를 들어 그리스가 부채가 좀 많이 있다. 부채 탕감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한 개인이 부채가 많이 있다. 역시 부채 탕감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재정을 갖다 좀 건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출자를 해주고 돈을 갖다 빌려주기 전에 네가 먼저 자구 노력을 좀 해라.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럽 니들이 좀 스스로 자구 노력 좀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니들이 살아나려면 노력을 좀 해라. 노력하는 모습 보여라 할 때 보통 어떤 경우를 하냐면은 기업들은 감자라는 거를 단행합니다. 자, 감자라는 건데 이 감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적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결손을 갖다가 메우기 위해서 주주 지분을 갖다가 소멸을 시킵니다. 소멸을 시켜가지고 내가 10주를 갖고 있을 때 10주를 한 주로 병합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본금이 줄어들거든요. 이 자본금이 줄고 이게 이제 부채까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나씩 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화면에서 자산이 200억인 어떤 기업이 있는데 부채가 190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본이 10억이고 자본금이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업을 갖다가 10대1 감자를 제가 하겠습니다. 10대1 감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감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본금은 줄어드는데 자기 자본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본금이 100억이잖아요. 100억을 이제 100억을 줄이고요. 이제 자기 자본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줄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10대 1로 감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 자산이 200억에서 300억으로 뜁니다. 그죠? 10대 1이니까 100억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자산이 200억에서 300억으로 늘어나고요. 자, 부채는 그대로죠. 그리고 자기 자본은 어떻게 돼요? 10억이 자기 자본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가 되나요? 자, 자본금이 어떻게 돼요? 자본금은 줄어들죠. 자, 100억이 10억으로 줄어들고 자기 자본은 어떻게 돼요?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자본금은 10대 1이 되면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본이 늘어난 상태에서 부채가 190억 그대로니까 얘를 갖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이 이제 10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갖다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보통 어떤 걸 늘리냐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잉여금 늘어나는 게 보통 이제 지금 10대 1 감자를 하게 되면 90억 정도가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 늘어난 것을 빼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부채를 갚아버립니다. 부채를 갚아버리면 190억이 100억만 나고 90억을 갚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비율이 190% 되던 게 90억을 갖다 갚아버리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은 증가하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돼요? 건전해지죠. 이렇게 건전해지는데 이런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외부에서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자본 노력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출자 전환해가지고 기업을 좀 살리는 데 좀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업이 바로 회생을 못하거나 부채 비율이 아직까지 좀 많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유상증자라는 걸 합니다. 유상증자에는 보통 주주 배정이나 삼자 배정 이제 유상증자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부채를 갖다 갚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 스스로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다 이자를 갖다 줄 필요가 없죠. 이자 줄 필요 없이 돈이 들어오니까 바로 자기 자본의 증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건전성에 조금 더 보탬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감자 후에 출자 전환하면서 유상증자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나는데 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건전성을 갖다 우리가 보는 어떤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데 최소 비율 8%를 가지고 어떤 BIS 비율을 갖다 맞추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는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법정 관리 신청이 있다.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도가 나는 거를 유예를 해주고 감자나 출자 전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갑자기 워크아웃 신청을 한다 그러면 주가 막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 살아날 기업은 거기서 살아나게 된다. 그 다음에 법정 관리는 부도가 난 이후에 파산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법원에다가 대신 좀 이거 좀 법정 관리, 그러니까 이 회사 관리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법정 관리인데 이렇게 법정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이게 법정 관리가 탈피되기 전까지는 채무 동결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는 안 갚아도 돼요. 정상화 될 때까지 법정 관리 탈피할 때까지 안 갚아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법정 관리 상태에서 열심히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정상화 시킨 다음에 갚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기업이나 또는 어떤 국가에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멕시코입니다. 자, 멕시코 같은 경우가 모라토리엄을 갖다 선언을 하면서 거의 어떤 다 죽었죠. 다 죽은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은 과연 이 기업이래요.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자, 깜짝 놀라게 될 텐데요. 자, 이 멕시코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전, 그러니까 1982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이전까지 차트 가치가 없어서 최근 최대한 가장 먼 1990년대 초반까지 이제 차트를 제가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 당시 이후에 그죠? 이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에 멕시코의 주가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447에서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작년에 38,800까지 거의 20배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 탕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상당히 이 멕시코라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상당히 건전해지게 되죠. 건전해지게 되면서 부채 비율 줄죠, 자산 증가하죠.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이제 자구 노력을 하니까 주가가 바닥 베이스에서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더 이상
그 가장 안 좋은 악재가 이미 다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더 이상 빠질 게 없으니까 바닥 여기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무려 20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과연 멕시코만 그럴까? 자,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아르헨티나가 2002년도죠. 우리나라 그 월드컵 할 때인가요? 이때 이제 바로 지금 그리스가 막 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193이었던 지수가 작년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3,700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20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한 나라 한번 볼까요? 러시아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디폴트 선언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1998년이면 우리나라 IMF 나왔을 때 그때죠. 그 전후인데 그때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80에서요. 2498까지 무려 3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디폴트가 나오기 전에 이 불안하니까 주가가 더 빠지는 거예요. 이때만 잘 견디시면은 실제로 어떤 디폴트가 만약에 선언이 되거나 또는 디폴트를 안 가면 더 좋죠. 안 가고 나서 나오면은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들 다 봉합되고 나서 거기를 이제 주가 바닥으로 해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어떨까? 정말 기업들은 워크아웃 신청하고 이랬을 때 이 기업들이 살아났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주가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도 이제 감자를 하게 됐는데, 감자 이후에 2004년도 바닥 만들고 나서 6,000원이었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넘어가면서 최근에 보면은 66,000원. 이게 이제 오늘 종가인가요? 자, 66,000원까지 왔는데, 55,000원이군요. 자, 이 6만 원대 이제 그 평균을 갖다가 잡았는데, 그럼 보시면은 6,000원에서 주가가 6만 원까지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0배죠. 주가 10배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자, 우리 고수비 책에서 추천했던 하이닉스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감자 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2,400원이었던 주가가 쭉 올라가서 거의 10배가 올라갔습니다. 10배가 올라갔죠. 자, 그리고 자, 기아차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 기아차 한번 보시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역시 상당히 안 좋았죠. 이거 현대차에 흡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망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자, 이랬던 기업의 주가가요. 무려 20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차트 보시면은 자, 이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대우인터내셔널 아시죠? 이 대우그룹이 와해가 되면서요. 이 부실 채권들 다 가려내고 그나마 우량하다라고 하는 대우그룹 관련 어떤 채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킴코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후로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2001년도 1,100원이었던 주가가요. 무려 거의 5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4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런 예를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기업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다가 살아날 때, 죽을 위기에 이제 간당간당할 때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 끝인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요소를 잡은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살아나면서 정상화가 되면은 수십 배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위기, 그리스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또는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위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사들을 한번 보면은 오늘 이제 시장 빠진 것 중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번 응용을 한번 하도록 하죠. 우리 PMI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에 이제 두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PMI 지수가 나왔어요. 하나 뭐냐면은 자, HSBC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이 PMI 지수가 50 아래 49.9 나왔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뭐 경기도나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둔화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죠. 실상을 알고 딱 봤더니 2달 연속 상승이에요.
거기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 중국의 이제 국가통계국인데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PMI 지수는 51.2가 나오면서 2달 연속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우리가 기사 제목만 보고 떨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시장이 빠졌어요. 자, 또 하나를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IMS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자, 이 IMS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대로 50 이상 올라오면서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ISM 지수도 올라왔죠. 지표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건축 지출이 있죠. 건설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도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가는 이 시기에 바닥 만들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것도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2008년 바닥 찍고 나서 그 이후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PMI 지수, 이제 이건 미국 겁니다. 미국 거 이제 PMI 지수 보면은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이 있는데 PMI 지수도 60.4, 전달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생산 같은 경우죠. 프로덕션 같은 경우도 57에서 63으로 늘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지금 보면은 신규 주문 같은 거 있죠. 뉴 오더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지금 56에서 65로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수 아시죠? 이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50에서 60까지 늘어나는 모습. 다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미국이 뭐냐? 버핏 말대로 미국은 더블딥 안 갈 거다. 좋아질 거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실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바로 유럽. 바로 이제 그리스 디폴트 하나 남죠. 자, 하지만 역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도 다 바닥을 만들고 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면서 변동폭이 큰 건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이거 배운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종목 프리즘 이제 종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시간에 준비한 종목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 이제 부채와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이 부채가 이렇게 나오고 아주 막 감자가 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업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기업 같은 경우, 가지고 나온 기업은 바로 타이어주입니다. 타이어주 바로 금호타이어인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왜 이제 제가 가져왔냐면은 바로 이 기업이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했던 감자했죠. 그리고 최근에 또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옆으로 막 기고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오늘 같은 날에도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 차에 대한 어떤 괴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두자. 그리고 이제 9월 자동차 판매가 나왔는데요. 자동차랑 이제 타이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화면 보시면은 9월 자동차 판매가 미국이랑 그다음에 아시아랑 그다음에 유럽 해가지고 토탈 나왔는데, 자,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이번 달 이제 월간 기준으로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다 좋습니다. 자, 현대나 기아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지금 화면 보시면은 그다음에 왜 아시아나 또는 이제 북유럽, 그 다음에 유로 쪽, 그리고 토탈 모두 다 계속해서 지금 9월 달에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어떤 생산이나 판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재생 타이어랑 어떤 새로운 타이어가 있는데 보통 재생 타이어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가 좀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화면 보시면은 타이어주가 4, 4분기부터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유가 요즘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거든요. 자,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천연 고무 가격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톤당 보통 6,000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 4,000달러대 이제 초반,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합성 고무의 어떤 주 원료가 되는 부타디엔이 있습니다. 이 부타디엔 가격도 요즘 최근에 많이 급락을 하면서 3,0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모두에게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마진폭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락이 나와도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주가가 계속 이번 위기가 나왔던 8월 이전의 가격을 갖다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금호타이어는 이렇게 못 갈까?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부채 비율이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왜?
구조조정을 아직까지 하는 과정이거든요. 워크아웃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들 그 앞선 그 어떤 그 기업보다는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자구 노력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부채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부채 낮아지면서 매출 증가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은 이 기업도 역시 나중에는 넥센타이어나 한국타이어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개별 기업들이 위험해서 탈피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개별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은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